좀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이제 막 20살이 된 여학생이었어요. 너무 어린데요? 같이 술을 한잔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투약을 했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조금씩 투약을 더 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대놓고 이제 앞에서 이제 흔드는 거죠. 아,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있지? 검투자의 편지를 읽다. 네, 박경식 PD님, 또 안주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께서는 해약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네. 주로 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요새 약 사건들 좀 워낙에 많아서요. 뭐 투약 사건들도 많고 판매 사건들도 있고 제조나 수출입 관련된 사건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11년 차인데요.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때 봤던 약 사건의 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길에서 봐도 이 사람 약했구나 알 정도로 행색이 많이 이제 누추하고 이 구취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든지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보는 약 사건의 의뢰인들은 정말 보송보송한 애들 같은 사람들도 호기심에도 하고 한번 중독되고 나면 이제 끊질 못해서 다시 재범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약 사건이 진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약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 외모가 그렇게 변했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걸 하는데 왜 옛날엔 늙어 보이고 초췌해 보이고 했는데 지금은 왜 뽀송하냐는 거죠. 아는 사람만 했다면 맞아요. 지금은 그냥 너무 대중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건달이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 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아주 깊숙하게 이 약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일반적인 대학생들, 대기업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쉽게 약을 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사실 단속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고 좀 자조적으로 대한민국이 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약이 어디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약을 다들. 요즘에는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해가지고 구하는데요. 뭐 이렇게 점조직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조자랑 판매자랑 그리고 구입자랑 전부 다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서 이 딜러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제 보내면 좌표를 찍어줘요. 어디에 가면 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데가 어디냐면 아주 후미진 어디 빌라의 소화전 안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창틀 안에. 뭐 네, 창틀 옆에 뭐 어디 몇 번째 나무 밑에 뭐 돌 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숨겨 놓는 거예요. 가면은 검은색 보통 검은색 그 전기 테이프로 막 말아놓거든요. 이게 공기도 안 통하게 그렇게 된 게 딱 포장되어 있는 거죠. 그 던지기라고 한다고. 맞습니다. 그죠? 뭐 잡히더라도 들키더라도 서로의 정체를 알 수 없게끔 해놔서 이제 그 고리가 끊기게 하는. 그렇죠. 뭐 최근에도 해광이라고 불리는 박광렬 송환 됐었잖아요. 다 대포폰 사용하지, 텔레그램 사용하지, 거기다가 코인 통해서 자금 세탁도 하지, 공급자, 판매자, 매수자 서로 다 철저하게 분리돼 있지. 이러다 보니까 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닿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되는 게 요즘에는 이제 가상자산도 다 추적이 되거든요. 옛날에 계좌 추적했던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 추적하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가지고 최근에는 이 중간 대행업체 하나가 잡히면 딜러들하고 구입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잡히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네요, 저희가. 감옥에서 온 편지, 어쨌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도 더 시사법률을 통해서 저희한테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이번엔 해남교도소에서 온 편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웨이브에서 국가수사본부 프로그램 3화 방망이와 짝대기에 나온 김땡땡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재판이 25년 6월에 마무리되어 해남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는 강도상해라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뒷받침하는 간단한 제 상고 이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체포 당시부터 모든 수사가 위법이고 잘못된 수사로 징역 7년 10개월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수사본부라는 프로그램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비난과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국가수사본부라는 프로그램에서 다뤘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고요. 뭐 방망이와 잣대기.
방망이하면 야구 방망이가 어떻게 하지 않나. 주로 그렇죠. 그걸로 뭐 때렸나? 뭐 범행 도구일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작대기는 보통 약간 얇은 거라서 그걸로 맞으면 안 아플 것 같은데 그 뭘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짝대기는 약 투약에 사용하는 주사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어. 이제 약사범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은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음 결정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얼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찬 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겠네요. 뭐 찬물 마시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뭐 은어 뭐 또 다른 은어들이 있나요 혹시? 일단은 뭐 약 관련한 은어도 굉장히 많은데 클럽에서 많이 쓰이는 그 X 같은 마약류는 캔디라고 많이 불러요. 뭐 마 같은 경우에 떨, 액상으로 만들었으면 떨액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피우는 계열 쪽 마약류를 이제 뜻할 때 고기라는 은어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치환을 해가지고 말을 그래야 해야 안 걸리니까.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야 우리 고기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이제 같이 마약 투약을 하고 근데 막 새벽 2시에 고기 먹자 뭐 나 고기 먹었어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대화가 어색한 거죠. 그렇죠. 진짜 고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그렇죠. 새벽 2시에 고기가. 다시 이제 김 씨 편지로 돌아와서 이제 방망이와 작대기 왜 작대기가 들어갔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 사건을 다룬 회차를 봤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처음엔 마약 사건이 아니었는데 점점 마약 사건으로 진화가 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2022년 10월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등장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편지를 쓴 김 씨, 김 씨의 공범인 A, A의 여자친구, 그리고 이제 이 3명한테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있는 건데요. A의 여자친구가 좀 늦은 밤에 남자친구인 A한테 연락을 해요. 나 어디에 좀 감금돼 있다. 나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당연히 걱정이 돼서 현장에 갔을 텐데 이 피해자랑 같이 이 A의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이 여자친구를 구해와서 한번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쓴 김 씨랑 같이 3명이서 다시 그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가지고 도망을 나온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 상해가 확실한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강도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 편지를 보시면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칼을 쏘지 채 A가 타고 온 차량의 사이드 미러 및 보닛을 내려치며 A를 위협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바 피해자에게 차량 훼손과 A의 여자친구를 감금, 추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금품과 재물을 갈취하려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 집을 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저는 피해자가 휘두르는 칼을 방어하려고 둔기를 들다가 A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쳐서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미 A와 A의 여자친구가 폭행 이후 훔쳐나온 핸드폰과 지갑이었고 포스트잇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난 후 출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금품을 목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고 차량 훼손 및 자초지종을 확인할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따라서 강도 상해죄가 아닌 상해 및 절도죄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A가 자기 여자친구를 구하러 갈 때 이 김 씨의 차를 빌려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피해자랑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 김 씨의 차를 막 몇 번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본인은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왜 내 차를 이렇게 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A와 A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돌아갔을 뿐인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지갑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돈을 뽑아 쓴 거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없어서 약간 상해 및 절도지 강도 상해는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김 씨의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면은 분명 피해자가 뭐 조금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차량을 훼손했다던가 이렇게 보복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신고를 했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A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집에 간 게 그냥 놀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조건 만남을 하러 간 거였던 거예요. 술을 같이 마시고 조건 만남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좀 피해자가 술이 취하니까 이제 안 보내줬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안 보내주니까 A의 여자친구가 A한테 전화를 해서 A가 달려왔던 상황인데 이 술을 마시는
시간 동안에 사실 나 내 남자친구랑 계약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피해자한테 은연중에 했다라는 거예요. A의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A랑 A 여자친구 입장은 내가 이 사람을 감금 및 뭐 이런 걸로 추행으로 신고를 하면 이 피해자도 억하심정에 이제 얘네들 마약한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을 안 부르고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가서 뭐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 씨가 편지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강도상해죄가 아닌 상해 및 절도죄다 계속 주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이제 뭐 변호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걸 주장해야 좀 형량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럼 강도상해죄랑 이 상해 및 절도죄는 좀 형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강도와 절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폭행 또는 협박인 거죠. 폭력을 행사해서 뺏으면 이제 강취, 강도가 되는 거고 뭐 그 의사에 반해서 몰래 훔쳐오거나 하면은 이제 절취, 절도가 되는 거예요. 강도 상해 같은 경우에는 강도에 더해가지고 상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한 이걸 이제 합쳐진 범죄여서 이게 굉장히 처벌 수위가 무겁거든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냐면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사람을 죽였을 때 가장 가벼운 경우보다 강도 상해를 했을 때 가장 가벼운 경우가 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보니까 강도 상해를 어떻게든 떼야 상해와 절도 정도로만 된다 그러면 이건 합의만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폭력은 절대 쓰지 않았고 이제 A가 했고 나는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없었다 이런 거를 좀 주장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김씨 상고이유서 마지막 쪽에 보면 상해 및 절도죄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고 나눠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하고 재물을 절취한 게 같은 기회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해와 절도로 나눠야 된다는 게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억울하긴 할 것 같아. 만약 진짜라고 하면 야 대체 왜 그랬어 하고 도착하자마자 다 모든 범죄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아이쿠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2번 왔다 갔다 했다고 했는데 이제 주로 폭행은 이미 A랑 A 여자친구 갔을 때 다 이루어졌고 첫 번째 갔을 때 지갑을 가져 나왔고 거기 뭐 포스트잇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거대로 그냥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돈이 나와서 뺐을 뿐이다.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건 거죠, 김 씨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 상해 및 절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범죄자 편지 보다 보면은 이제 편지만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억울한데 진실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판결문을 구해봤어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건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는데. 피고인 A의 여자친구는 사전에 시간당 약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약 3시간을 보냈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막아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빠져나오는 바람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 씨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집에 다시 방문하였고 일한 돈을 받는 게 첫 번째 문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적어도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했던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김 씨 혼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A의 여자친구와 얘기하고 싶어 했다고 하여 A와 A의 여자친구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면서 이를 닦고 있는 상황이었고 김 씨가 잘 해결됐다. 얘기했는데 다 인정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제가 코피가 많이 나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있었는데 김 씨가 발로 저의 옆구리를 2번 정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카드 비밀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칼을 들어 그 사람들을 향해 허공에 휘두르면서 나를 죽이고 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김 씨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칼을 들고 있던 제 오른쪽 손목을 1회 쳐서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시 저의 머리 정수리 쪽을 한 번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두피가 찢어졌는지 머리에서 뜨거운 것이 흐르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2명 중 1명이 저에게 1,000만 원 입금시켜. 카드 비밀번호 맞지? 라고 계속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근데 거의 김 씨가 주도해서 범행을 저지른 네.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때린 거네요, 김 씨가. 예, 먼저 들어가고 돈도 이제 다시 그리고 받으려고. 네, 애초에 다시 간 것도 차를 왜 훼손했는지 항의하려고 간 게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간 거고.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김 씨가 적극적으로 먼저 네. 들어갔고 폭행도 먼저 했고 쇠 파이프를 구해와서 이제 A한테 준 것도 김 씨고 사실상 완전히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결과로 피해자가 이제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뭐 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요구하거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으로 보여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어느 부분이 억울하다는 건지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지랑 판결문을 보면은 너무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갑자기 막 머릿속에서 막 뭐가 잘못돼서 내 기억이 뭐 달라지는 건가? 추측컨대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주변에서 이제 법 잘한다고 좀 까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얘기를 쭉 전문가들, 듣더니 야, 너 이거 절도로 할 수 있어. 뭐 이것만 아닌 거라고 얘기해. 내가 딱 들어보니까 너 각이 나오네. 그런 식으로 교도소 안에 누군가한테 정보를 받아서 이거 절도 및 상해로 한번 퉁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랑 또 하나는 이 편지를 보면은 본인이 이제 체포당할 당시에 이제 미란다 고지를 자기는 듣지 못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서 찍힌 게 있을 테니까 이거의 원본을 저희한테 확인해서 미란다 고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려달라. 이것도 또 누군가 얘기해줬겠죠? 야, 너 미란다 고지 들었어? 그거 못 들었으면 너 거의 형량 깎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실제로 법원에서도 어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것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다 없애지는 않아요. 김 씨에 대한 체포 당시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범자의 진술 같은 다른 증거들이 이미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다투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는 거였는데 이러니까 이제 선무당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미란다 고지를. 결국에 이제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난 게 A가 5년, A의 여자친구가 3년 6개월. 이 사람이 7년 10개월을 받아버렸어요. 사실은 사건은 A랑 A 여자친구 때문에 시작된 건데 본인이 이제 제일 높게 받으니까 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었겠다라는. 근데 본인이 셀프헬프도 준비하고 본인이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내가 제일 1등으로 많이 처벌받았으니까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판결문 보면 김 씨는 필로나 대항류를 포함해가지고 이 사건 강도상해나 여기 더해서 사기나 위증까지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위증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뒤에서 교사를 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사법 질서를 망가뜨릴 이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을 보면 아까 제가 그 짝대기 얘기하면서 이제 마약 사건이 아니었다가 마약 사건으로 커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범행 후에 한 일을 이제 정리한 판결문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A와 A의 여자친구 김 씨 이 3인방은 이제 10월 26일 2시 20분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2시 29분경부터 40분경까지 현금을 인출하고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이모텔로 가서 필름을 투약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송을 보면 김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김 씨의 차를 수색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작대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 범행하고 돈 뽑고 바로 투약하러 간 거예요. 엄청난 중독자들인가 보다. 그뿐만이 아니고 차량에서 발견됐던 이 마약의 출처를 확인하니까 그날 새벽 4시에 평택에 위치한 편의점 부근에서 R이라는 사람에게 필 3g을 현금 80만 원에 매수한 사실도 또 밝혀집니다. 3g이란 양이 사실 따지면 요만큼이거든요. 그 요만한 지퍼백에 들어있는 이 바닥에 깔릴 정도의 양인데 이게 가볍게 볼 양이 아닌 게 보통 1회 투약분을 0.03g으로 봐요. 이 주사기로 했을 때는 딱 한 칸 정도인 건데 그러면 3g이라 그러면 대략 100명 정도가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그게 80만 원이라는 건 진짜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8,000원인 거잖아요. 한 번에 8,000원. 그렇죠. 100명이 80인 거면. 그러니까 이제 3g을 사가지고 그 남아있던 게 차 안에서 발견됐던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이 마약 상선, 뭐 그 조직까지 막 10여 명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막 탁탁탁탁탁탁 검거를 하시는데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사실 평택경찰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아 저희도 소문 난 이제 곳인가요? 저희도 평택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아주 파이팅이 넘칩니다. 이거 엄청나시더라고요 진짜로. 이거 사실 읽으면서 이게 지금 내 의뢰인이면 어떨까 막 상상하면서 봤거든요. 네네네. 폭행 현장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공범자의 진술도 다르고 피해자도 진술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좀 선처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거였던 거죠. 그냥 빨리 인정하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네네. 선처를 바라는. 듣다 보니까 김 씨가 안주영 변호사님을 몰랐던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어쨌든 범행 후에 약하고 또 새벽에 약거래를 하고 다들 구하기가 생각보다 쉬웠던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때 약 취재를 몇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사람만 하던 시기여서 진짜 취재하기 어려웠어요. 막 부산 내려가가지고 막 2주일을 계속 거기 있는데도 이제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못 잡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어린 사람들한테까지도 약이 쉽게 노출되고 이렇게 쉽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는 게 저는 좀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3g이면은 제가 그래도 그때 취재할 때 기억하기로는 꽤 많은 양인 것 같은데 80 너무 좀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마약류의 이런 소매 가격도 계속해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유통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잡히기도 쉽고 잡혔다 하면 진짜 인생 종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유통량이 더 가격이 늘어나고 점점 떨어지는. 그러니까 유통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업무상 이 마약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딜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를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실제로 이 딜러들의 채널을 모아둔 그런 또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판이 올라와 있어요. 차가운 술 이게 이제 폰이고요, 비타민이고, 스터시고, 타박스도 아니고 이게 뭐야? 맞초고, 와. 합성 그 밑에 숫자는 뭐 이게 써있는 가격이에요. 아. 여기 보면 반지 한지 돼 있잖아요. 네. 반지가 0.5g.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딜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은 전국 어디서든 원한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있지? 제가 좀 안타까웠던 사건 중에 이제 막 20살이 된 여학생이었어요. 너무 어린데요. 네. 완전 애기 같아요. 근데 그 학업 관련한 행사에 갔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학업적으로든 이렇게 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서 굉장히 믿고 따르게 됐는데 같이 술을 한잔 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필로 투약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쨌거나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친구를 만날 때마다 계속 조금씩 투약을 더 하게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대놓고 을 이제 앞에서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약으로 필로로 막 유혹을 하면 다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이런 삶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찾아온 거였고 처음에 중독되는 시점에서는 잘못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 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 마약류를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한 첩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때 그 남성들을 다 구속시키고 했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제가 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후의 대처예요. 이 친구가 마약을 끊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걸 끊기 위해서 매일 그 집 앞에 있는 산을 막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단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친구가 그 단약의 의지를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천만 다행이네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약에 이렇게 노출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좋을까요? 나도 모르게 투약을 당한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면 그거 다 검사해 주거든요. 전후 정황 같은 걸 잘 설명을 한다 그러면 본인이 자의로 투약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밝힐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경찰서에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자기도 모르게 투약했다 그러면 투약에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거를 숨기고 있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자의로 투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의로 투약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사실 빨리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수를 하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은
수면 밑에 숨어 있는 범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수를 했을 때의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투약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지금 끊어야겠다 하면 빨리 자수를 해가지고 이 고리를 끊어내고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죠. 두려우시면 안주영 변호사님한테 가서 한번 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이 대한민국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이제 약 청정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지금 가볍게 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끊어내고 그 자기를 이 길로 빠지게 한 사람들 빨리 다 불어버리고 분 사람들이 또 불고 너무 또 맞는 불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이게 조금 좋지 않을까. 제가 느낀 이은혜는 뭐랄까 징역 살 줄 안다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저를 정유정이 일어서서 빤히 쳐다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로 들어간 걸 보고서 너무나도 놀랐지만 전청조는 일주일에 2번 있는 온수 샤워 시 방에 들어가서 꼭 1시간씩 우통을 까고 있습니다.